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안보실장은 국방비 증액은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다며 잠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성동구와 마포구의 아파트값이 1% 가까이 뛰면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다음 달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잠시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급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위 실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유사한 주문이 한국에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귀국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그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고 협의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이에 힘을 실었습니다. Yeah, I mean, look, if our allies in Europe and our NATO allies can do it, I think our allies and our friends in the Asia-Pacific region can do it as well.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의 2.8%인 약 66조 원, 만약 이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120조 원에 달합니다. 다만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라며 유연하게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를 한 사실을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위 실장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 인사들이 방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첫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취임 후 22일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무엇보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선서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국회 본회의장 단상으로 이동합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 추경안은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소비 진작 차원에서는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받는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투자 촉진을 위해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에 조기 투자하고 AI, 신재생에너지 등은 1조 3천억 원을 편성합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도 5조 원 담고 취약 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은 소각합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분 가까운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성장이란 단어를 12번이나 언급하며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연설에 과연 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여당에선 박수 세례와 사진 촬영이 쇄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과의 악수도 이뤄졌는데 이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의 어깨를 툭 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첫 시정연설 분위기를 강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의 사전 환담에선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제가 이제 을이 됐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환호와 박수갈채가 터져나옵니다. 본격적인 연설이 시작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에 호응하며 중간중간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서 좀 쑥스러우니까. 약 17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총 12차례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설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이 좌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갈채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시종일관 반응을 보이지 않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 대통령의 악수제의에 응했습니다. 대학 선배이기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은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어깨를 툭 치기도 했습니다. 다시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러 간 이 대통령은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과 마주치자 공평하게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 의원들에게 둘러싸인 이 대통령은 함께 셀카를 찍으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국세청장엔 임광현 민주당 의원 등 국방복지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에는 김상환 전 대법관을 발탁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됐지만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력으로 논란이 된 이승엽 변호사는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입니다.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국세청장 후보자엔 국세청 차장 출신의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차관급 인선도 단행했습니다. 국방, 보건복지, 환경, 고용노동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까지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표된 차관급 인사 중 3명은 TK 출신으로 통합의 방점을 찍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보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소식입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20년부터 태양광 발전 부지를 사들이고 발전업체 대표까지 맡았는데요. 이후 2021년 국회에 재입성한 정 후보자가 태양광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했을까요?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부여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22년 이곳 태양광 발전 부지와 인근 필지들을 사들였습니다.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은 20필지가 넘고 10,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은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 후보자 지역구인 전북은 물론 충청과 경북, 강원 등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거래는 주로 2020년부터 이뤄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책 기조를 바꾼 바 있습니다.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 후보자 배우자가 관련 회사를 설립한 것도 이때입니다. 배우자는 대표, 등기이사로 올라간 2명은 정 후보자의 자녀입니다. 사실상 가족 회사인데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
태양광 발전 지원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책 자금과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정 후보자 배우자와 가족회사는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땅값은 별거 아닌데 저게 보조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게 문제지 뭐. 그런 시스템으로 했냐 문제지. 정 후보자는 올해 초 사업을 종료했고 법안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이 국세청의 폐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 3개 모두 여전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됐죠. 그럼에도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임명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 표결로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한 여야 힘겨루기 속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결론 없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재산 증식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할 자료를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는 점을 여당은 검증은 충분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으며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야당에서 이걸 갖다가 인정을 갖다가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지. 김 후보자는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며 국회 인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은 임명 찬성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찬성 54.9%, 반대 40.4%로 집계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선에 잘했다는 응답이 잘못했다는 응답보다 높은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지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임을 위한 본회의 개의 일정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 속에 결국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추경 집행을 강조하며 오늘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식당에서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선임 등 협상을 위한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빠른 추경 집행을 위해 오늘 중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선임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오늘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협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요구해온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받는 게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야당에게 양보하지 하는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본회의 개최는 협력하기 좀 어렵다.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오늘 본회의를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장과 계속 소통을 해왔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내정하며 사실상 본회의 강행태세를 갖췄습니다. 오늘 오전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우 의장은 지난 5일 이른바 3특검이 처리된 본회의 때도 민주당 단독 개의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7월에서 8월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병력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재침공 가능성에 따른 분석인데 이번에는 최대 6천 명 규모의 파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가 오는 7월에서 8월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비공개로 이루어진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이에 발맞춰
이르면 7월에서 8월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거 1차 파병을 할 당시에 군사 파병 합의한 이후에 1개월 정도 지나서 진행된 점, 그리고 또 최근 북한 내에서 파병 군인 모집을 위한 선발 작업에 들어간 점을 지난해 10월 러시아에 11,000명을 파병한 뒤 4천여 명을 추가로 파병한 북한은 이번에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한 공병과 건설병 등 6,000명을 추가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미사일 등 1,000여만 달러로 추정되는 무기 지원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방공 미사일 등을 제공하고 우주 발사체 엔진 등 기술 자문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2일 만에 휴전에 전격 합의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내 정치 상황과 또 맞물려 있어서 전쟁 재개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재개할 가능성도 있고, 이란 역시 내부 혼란을 수습하면서 영향력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국정원은 국민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중동 무장단체와 테러 조직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에 소환 통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단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비공개 조사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내란 특검팀이 공개 소환이 원칙이라고 거부하면서 소환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 화요일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윤 대통령 측에 소환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청에 응하겠다면서도 일단 1시간 뒤인 10시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포토라인을 지나지 않도록 비공개 소환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희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비공개로 요청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비공개로 당연히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허용해줘야 되는데,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두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사실상 출석 거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사 불발을 핑계로 불출석할 경우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내일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오긴 할 거라며 와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구속됐죠. 재구속 뒤 어제 곧바로 열린 재판에선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측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을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최대 6개월까지 추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재판부가 내린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구속 만료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조건부 보석, 마치 그 조건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항고를 한 것이고요. 하지만 내란 특검이 완전 석방을 막으려 김 전 장관 재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보석을 받아들이니만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재구속된 직후 어제 열린 내란 재판에서는 특검과 김 전 장관 측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김영수 특검보가 김 전 장관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이자 불법 구금이라며 특검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외환죄 등 의혹을 집중 수사하는 한편, 곧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최혜병 특검을 이끄는 이명현 특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엔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대령 항명 사건을 항소 취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는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여기에 반발해 특검 사무실을 찾았지만 소득 없이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박은채 기자입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사무실에 어제 오전 임성근 해병대전 1사단장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혜병 소속 부대 지휘관으로서 수중수색을 지시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특검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소 취하 가능성을 내비치자 직접 찾아온 겁니다. 장관의 지시가 적법했는지 위법한지 따져보지 않고 항소 취하가 된다면은 앞으로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당한 명령도 못하는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명현 특별검사를 직접 만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항소 취하 가능성을 좀 더 분명히 했습니다.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고요. 법령에서 20차판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가져와라. 그건 다 위법한 명령이죠.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청에 대해선 무단으로 오는 건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다른 사람과 검사 결과가 바뀌며 유방암이 아닌데도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던 30세 여성 이야기 MBN이 단독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황당한 실수로 두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킨 녹십자 의료재단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직검사 수행기관 자격 박탈까지 거론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유방암이라는 잘못된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멀쩡한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김모 씨. 이게 실수로 인해서 제가 안 해도 되는 고통을 이렇게 받았다는 사실에 정말 허탈함과 정말 그 화도 나고 정말 속상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MBN 단독 보도 후 보건복지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관할보건소가 녹십자 의료재단에 직접 방문해 사실 확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과실이 발생한 만큼 의료법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더해 병의원의 조직검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수탁검사기관으로서 자격 미달 부분은 없는지도 다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탁검사기관 인증을 시행하는 대한병리학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과실이 발생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대한병리학회 인증을 통과한 기관만 수탁검사기관으로 인정하고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인증을 박탈당하면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녹십자 의료재단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집니다. 복지부는 인증 취소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피해자 가족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군수는 민원인과 내연관계였고 성관계 강제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여성 민원인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등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지역 공무원과 국민들의 실망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차에서 내려 바지춤을 정리하고 여성 민원인에게 봉투를 받는 모습이 CCTV에 담기면서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민원인과 연인 관계라고 한 김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잦은 만남이 없었고 대화 내용을 봤을 때 내연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금품을 건넨 여성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군수는 이번 판결로 직을 박탈당했지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습니다. 군정의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행하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결정을 못할 테니까. 앞서 6년을 구형한 검찰과 김군수 측은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숨진 기사의 택시를 타고 몰다가 주민 2명을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윤길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택시 한 대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막다른 길인 걸 알게 되자 후진해서 차를 빼다가 나무를 들이받습니다. 앞뒤로 움직이다가 또 한 번 나무와 부딪힌 택시. 운전자가 내려 잠시 살피더니 차를 돌려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훔친 택시로 도주하는 20대 피의자입니다. 택시 승객하고 기사님하고 실랑이 하는 소리 때문에 주민분이 나와서 보니 이미 그 사고가 일어난 상태였고 택시 기사분이 땅에 누워 있으셔서 이곳 시골 마을에서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는 피해자의 택시를 몰고 마을을 벗어나다 곳곳을 들이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차에 치여 다치기도 했습니다. 다친 주민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시가 사람을 치고 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시간 만에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검거 당시 손목을 심하게 다친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길환입니다.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을 벌인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훈수를 둔다며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력 행위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인 기자입니다. 공원에 모여 앉아 무언가 던지는 사람들. 한바탕 윷놀이 도박판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 17일 서귀포시 전통시장 안에 있는 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들은 50대에서 70대 사이로 미리 판돈을 걸고 윷놀이의 승자를 맞히면 돈을 따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잠복을 통해 현장을 급습하고 판돈 35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도박 신고 들어왔을 때 그 정보기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다 보니까 현장을 이탈하거나 단속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형사 25명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지난 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둔기로 때린 50대 등 2명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경찰의 단속에도 암암리에 또다시 도박판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한번 싹 잡아갔는데도 그 다음날에도 어김없이 했어요. 당일 저녁에도 했죠. 비 맞으면서도 해요, 저분들은. 경찰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순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경 퇴근 시간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심정지로 갑자기 의식을 잃은 60대 남성 1씨가 급박한 상황인데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본 건 이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던 한 시민이었습니다. 뒤이어 경찰이 이어받아 심폐소생술을 했고 시민과 경찰이 벌인 8분간의 응급 구조 끝에 남성의 심장은 기적처럼 다시 뛸 수 있었는데요. 이후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분들이 영웅이다, 대단하다 등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전라북도가 동학농민혁명의 유족에게 내년부터 월 10만 원의 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봉학혁명의 발상지로서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 같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유족은 안 주냐 등의 냉소나 조롱 섞인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정읍 씨는 이미 2020년부터 수당을 지급 중인데요. 좋은 취지인 만큼 과정부터 결과까지 형평성과 공감대 등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또 검토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차가 날아다닌 곳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2일 미국 미주리주 케이프지라도의 한 도로. 갑자기 땅이 부풀어 오르더니 주행 중이던 차량이 공중으로 붕 솟아올랐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영상을 찍은 시민은 도로가 폭발하듯 46cm나 솟았다 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고온으로 달궈진 아스팔트가 팽창하면서 위로 솟구치는 블로우업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폭염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라는데요. 뉴욕 맨해튼은 13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최근 미국 중서부와 동부 지역 곳곳이 강력한 폭염에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이례적인 폭염에 도로마저 탈이 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우리 군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붙잡혔는데 이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사용된 드론은 녹화 장면을 고스란히 중국 서버로 전송하기도 했는데 범행을 주도한 40대 남성은 외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일반 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미 해군의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항공모함에 올라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항모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에서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가 발견됐습니다. 무려 12GB에 달하는 분량인데 지난 2023년 3월부터 1년 넘게 9차례에 걸쳐 군시설 등을 불법 촬영한 겁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중국 현지 서버로 자동 전송됐고 일부는 틱톡 등 중국 SNS에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명을 구속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입니다. 경찰은 엄정하고 단호한 처벌을 통해 유사 범행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40대 중국인 남성에겐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반 이적죄도 적용됐습니다.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한 행위에 한정되지만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폭넓게 적용되는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최소 11건의 중국인의 무단 촬영 사건이 발생한 만큼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미성입니다. 현재 만 30원인 최저임금은 내년에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7번째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노선인 29일이 일요일이어서 올해 역시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에는 동결 주장을 규탄한다,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하라는 피켓이 내걸렸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만 30원, 노동계는 14.6% 오른 11,460원을, 경영계는 0.4% 오른 107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실질 임금이 줄었다며 두 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경영계는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차례의 수정안을 통해 노사 요구한 차이는 1,390원으로 줄었지만 입장 차는 여전히 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1일 8차 전원회의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결국 올해도 심의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을 보여줄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국 공익위원 조정안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제 열흘 정도 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6개국과 유럽연합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발효됩니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에 종료되는 건데요. 이에 대해 백악관이 돌연 유예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며 최종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s not critical. The president can simply provide these countries with a deal if they refuse to make us one by the deadline.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6개국과 유럽연합에 차등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가 13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각국과 개별 협상을 위해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미루기로 한 겁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선의로 협상 중인 국가는 관세 부과를 늦출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예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며 각국의 압박 카드를 꺼냈지만 지금까지 합의에 이른 국가는 영국이 유일합니다. 상호 관세는 유예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시행 중인 품목별 관세는 오히려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25% 관세를 적용받는 엔진과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의 적용 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도 수출 비용 증가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40년 동안 가동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가동이 중단된 지 8년 만에 해체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제 안전한 해체라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보도에 홍지호 기자입니다. 국내 1호 원전인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입니다. 1978년 본격 상업 운전에 들어가 30년 설계 수명이 끝난 이후에도 한 차례 가동이 연장됐지만 탈원전 기조 속 2017년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 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1년 정식으로 해체를 신청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년 만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국내 첫 상업원전 해체 결정입니다. 해체 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해체 계획서를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해체 승인 사전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환경 쪽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는데요. 좀 안전 문제라든지 좀 통합적인 관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 폐기물 처리와 부지 복원에 12년 정도 걸리는데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독일, 일본, 스위스 등 4개 국가만 원전 해체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도 사용 후 해결료 처리를 포함한 다양한 해체 기술 상용화를 앞당겨 안전한 해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흔히 음악은 세계 공통어라고 하죠. 그런데 종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12살이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한 소년의 마음 따뜻해지는 연주 감상해 보시죠. 한 소년이 키보드 연주를 시작합니다. 청중은 바로 미국 덴버의 한 동물보호소의 개들인데요. 연주를 들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짖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 집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12살 소년은 우연히 자신의 연주를 들은 반려동물이 편안해하는 걸 보고 함께 연주할 자원봉사 음악가들을 모아 동물보호소에서 공연을 펼치기 시작했다고요. 실제로 클래식 음악이 스트레스 받은 동물에게 진정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데요. 이 기특한 소년의 정성에 개들도 분명 감동받았을 것 같네요.
칠레의 한 축제장에 커다란 소 한 마리가 등장했습니다. 윤기도 반지르르하고 체격도 다부진 게 아주 건강해 보였지만 축제 내내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큰 갈색 소 한 마리가 초록색 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 전혀 움직이질 않는데요. 사실 진짜 소가 아닌 초콜릿입니다. 칠레에서 열린 초콜릿 축제를 맞이해 제작됐는데 초콜릿 아티스트와 전문 조각가, 요리학과 학생들이 모여 함께 만들었다고요. 초콜릿으로만 만들었지만 무게는 550kg이 넘는데요. 망치로 부숴서 관람객들이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이번 초콜릿 축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작품일만 하네요. 약 3,000km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마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남성,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낼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과연 성공했을까요? 커다란 배낭을 맨 채 걷는 남성. 가벼운 옷차림과 달리 묵직한 가방 속엔 큰 물통과 등산 스틱, 텐트까지 들었다는데요. 사실 이 남성은 무려 6개월간 도보 여행을 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출발해 걷고 또 걷고 걸은 끝에 2계절을 지나 메인주에 도착한 겁니다. 약 3,000km에 달하는 아주 긴 하이킹을 끝낸 건데 당장 하고 싶은 건 깨끗이 씻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거란 소감을 남겼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한류의 미래를 전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 클래식의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11년 만에 내한에 무대에 오르는데요.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보드 1위에 오른 BTS와 세계적인 성공을 기록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한류가 주목받는 가운데 미래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진지하게 묻고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신간 넥스트 한류는 한류 열풍 뒤편에 있는 생태계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살피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을 전합니다. 고삼석 저자는 한류를 단지 소비하거나 응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로 바라봅니다. 또 콘텐츠는 강하지만 플랫폼은 약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성 AI 시대, 우리도 주도적인 위치에 서려면 플랫폼 주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체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건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우리 토종 OTT가 좀 일정 정도 담당해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콘텐츠와 테크놀로지의 결합, 즉 엔터테크를 통해서 콘텐츠 산업을 혁신하고 한류를 확장한다. 핀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에사페카 살로넨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내한 공연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살로넨은 연주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영웅교향곡과 환상교향곡을 음악사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인 작품으로 소개하며 멋진 공연을 약속했습니다. Those pieces have this quality that they landed on our planet from somewhere else. There were no predecessors, no models. So in these two programs we present two history-making compositions. 최고가 되지 못한 베테랑 드라이버가 최하위 팀에 합류해 신예 드라이버와 함께 일생일대의 레이스를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탑건의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 브래드 피트와 함께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F1 경기를 생생하게 구현해 지상 최고의 속도감을 선사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그야말로 폭주하는 기관차 같습니다.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급등기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성동구와 마포구는 한 주 만에 1% 가까이 뛰면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다음 달 초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서울 하왕십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올해 초만 해도 17억 원이 안 됐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최근 18억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거래가 늘며 가격이 뛴 건데 호가는 18억 원 중반대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한 달 사이에 1원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쌀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지금은 거의 없죠. 이 아파트가 속한 성동구는 아파트 값이 한 주 전보다 1%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마포구 0.98%와 함께 문재인 정부 급등기 수준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43%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어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유지되며 불장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던 2018년 9월 첫째 주 0.47%의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공급은 줄고 금리는 내려 집값이 더 오를 거란 불안감에 수요자들이 집을 보지도 않고 가계약금을 넣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추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당분간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거입니다. 대한변리사회가 어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즈홀에서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변리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변리사회는 법정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변리사 제도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6월 26일을 변리사의 날로 지정했으며 올해 처음 변리사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특히 남부지방의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는데요. 경주와 포항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는 등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폭염특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더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대구의 한낮 기온은 34도 안팎까지 치솟아서 그야말로 불볕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 예상되고요.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1.8도, 대구 2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